역시 제가 진료보면서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척추질환 환자한테 정말로 필요한 수면 자세, 그리고 피해야 될 수면 자세, 또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침대가 좋아요? 아니면 땅바닥이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은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척추신경외과 의사 이정석입니다. 척추질환, 관절 포함입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수면입니다. 수면을 취하실 때 뇌에서 천연 진통제가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성장 호르몬 역시 수면 시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통증을 덜 느낄 수가 있고 근육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완치의 길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수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평소에 숙면을 못 취한다거나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으면 수면을 잡아야 됩니다. 잠자리가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침대가 좋아요? 아니면 땅바닥이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은 무조건 침대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저 땅바닥이지만 이불을 두텁게 좀 깐다거나 매트리스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땅바닥보다는 두툼하게 이불을 깐다거나 매트리스를 놓는 게 좀 낫습니다. 근데 좀 나아요, 좀. 그래서 평소에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프시다거나 협착증 디스크를 진단받으신 분이라면 침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척추는요, 더블 S 구조죠. 척추 허리뼈는요, 목부터 꼬리뼈까지 일자가 아닙니다. 굴곡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비싼 옷을 샀어요. 양복. 어떻게 보관하죠? 구김없이 옷걸이에 걸어서 농에다 보관하죠. 그 이유는 구겨서 접어서 넣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리미로 핀다 하더라도 그 옷은 망쳐버립니다. 여러분의 척추 이 구조는요, 비싼 옷이에요.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보관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평소에 낮에 활동할 때 뿐만 아니라 주무실 때예요. 여러분이 누웠을 때 그 척추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은 바로 침대가 하는 역할입니다. 땅바닥에 누워버리면요, 여러분 이 척추 각도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S 각도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고 일어났지만 척추는 밤새 내내 고통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잠자리는 여러분이 누웠을 때 바닥에서 밀어주고 받아주고, 올라간 부분은 스프링으로 밀어주고 내려간 부분은 스프링이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척추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침대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침대냐? 푹신한 물 침대냐? 아니면 말캉말캉한 스프링 침대냐? 아니면 딱딱한 돌 침대냐? 네, 여기서 핵심은 돌침대는 안 좋습니다. 돌침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화내겠지만 돌침대는 척추 의사들이 권하지 않는 침대입니다. 무조건 스프링이 좋고요. 스프링만이 척추를 밀어주고 받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니면 메모리 폼 매트리스가 있는 침대도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폼 그 침대를 크게 권하지 않는 저의 개인적인 이유는요, 메모리 폼 매트리스가 비싸요. 스프링 침대보다 비싼 경우가 많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메모리 폼 매트리스는 비싼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또한 스프링보다 조금 짧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용 대비 스프링 침대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스프링 타입의 침대는요, 여러분 누웠을 때 출렁출렁한 타입보다는 약간 하드한 타입, 그 타입이 훨씬 좋고요. 근데 여러분 누웠을 때 지나치게 여러분 허리 엉덩이가 밑으로 꺼지는 타입은 안 좋습니다. 누웠을 때 약간 딱딱하지만 일단은 편하다. 중요해요. 딱딱하지만 편해야 됩니다. 딱딱한데 불편해요. 그러면은 너무 여러분 그 하단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은 누워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누워보지도 않고 침대를 고르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프링이 있는 매트리스여야 되고요. 침대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침대 프레임이 없이 스프링이 있는 매트리스 땅바닥에 깔고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은 매트리스 수명이 많이 감소합니다. 이 프레임이 너무 높으면 안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은 내려올 때 역시 척추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걸터서 앉았을 때 다리가 뜨지 않는 타입, 그 정도의 높이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척추가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편안한 수면 자세에 대해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이런 수건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쿠션, 낮은 거야 됩니다. 너무 높은 쿠션이면 안 좋아요. 수건은요, 그냥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게 롤업 해가지고 말아주신 다음에 수건은 한 개여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두 개는 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허리용이고요. 허리용. 요거는 다리용입니다. 누워보겠습니다. 척추가 가장 편안한 자세는 바로 정면 하늘을 보고 눕는 자세거든요. 자, 누워볼게요. 누웠을 때 척추의 구조상 공간이 뜨는 곳이 생깁니다. 바로 허리 밑에, 그리고 무릎 밑에입니다. 이때가 붕 떠버리거든요. 이거를 받쳐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도 붕 뜨기 때문에 목은 베개로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는 목베개가 좋은 거예요. 머리 베개를 베시면 뜨죠, 공간이. 그죠? 그래서 목 공간을 채워주는 목베개가 좋다. 살짝 고개는 젖혀지게 됐죠. 두 번째, 수건은요, 허리 밑에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허리 공간을 쫙 채워줍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요, 허리가 진짜 편해집니다. 이 쿠션은요, 무릎 밑에 대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릎 밑에 이렇게. 한번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리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거는 편해요.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해요. 해보시면 정말 편해요. 단 이게 쿠션이 높긴 한데, 이게. 이 자세가 혹사당한 척추가 비로소 정말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똑바로 누우면 너무 아파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 중에서 똑바로 누우면 아픈 분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무 억지로 눕지 마세요. 왜냐면 좋다고 하지만 내가 똑바로 누우면 아파서 잠 못 자죠. 그럼 깨겠죠. 그러면은 수면을 못 취하는 거겠죠. 안 됩니다. 똑바로 누워서 아프신 분들은 옆으로 누우세요. 뭐로 누울 때는요, 역시 쿠션을 다리에다 끼시고요. 고관절과 무릎의 관절은 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굽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이 상태에서 쿠션을 끼세요. 끼시고 옆으로 누우시는데 이거 베개가 낮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베개가 뱉더니 어때요? 고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꺼지죠. 그죠? 목의 각도가 척추와 일자가 돼야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베개 밑에 수건을 깔아가지고 높이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와 이건 다르죠. 그죠? 네. 똑바로 누울 때만큼은 아니지만 모로 누웠을 때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냥 눕는 것보다 훨씬 더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절대 비추입니다. 네, 엎드려서 주무신다면은 경추가 목이 꺾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꺾이겠죠? 굉장히 좋지 않아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좋지 않고요. 목에도 좋지 않죠? 그 다음에 허리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서 정말로 어린 환자는 초등학교 3학년. 깜짝 놀랐습니다. 3학년까지도 척추 디스크가 생기는 것은 정말 제가 처음 봤었고요. 나이의 그 경계가 이제 다 없어진 거죠.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는요, 척추 질환은 노인성 질환이다라고 배웠었거든요. 어린 학생들, 젊은 사람한테는 잘 안 생긴다 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진 이유는 척추가 가장 싫어하는 척추 건강을 망치는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보다 앉아있는 자세다. 네. 그럼 제가 앉아있을 때만 좋지 않냐? 먼저 자세별로 여러분의 허리가 받는 하중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똑바로 서 있을 때. 서 있는 게 척추에 얼만큼 압력이 가는 거냐? 무게로 100kg입니다. 어마하죠, 여러분? 100kg의 압력을 척추는 견디고 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래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직업, 허리에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구부정한 상태로 서 있다거나 구부정한 상태로 걸음을 걸을 때, 그때는 더 올라갑니다. 150kg입니다. 오래 서 있는 것도 좋지 않지만 거기다가 구부정한 상태로 서 있다거나 걸으면은 150kg입니다. 자, 앉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앉아있을 때 척추에 정말로 무리가 가지 않게 바르게 앉아있을 때는 140kg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서 있을 때보다는 40에서 50kg 더 허리는
하중을 받는구나. 앉아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다리만 쉬는 것이지 사실 허리는 더욱더 혹사당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앉아있는데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이 앉는 자세입니다. 지하철, 택시 아니면 소파에서 주말에 TV를 보는 자세가 바로 그 구부정한 자세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여러분 일하다가 이렇게 걸터 앉은 자세. 저는 여러분 일할 때 똑바로 이렇게 허리를 똑바로 고추 세워서 척추 각도를 지키면서 앉아있는 자세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구부정하게 앉거든요. 이때 허리가 받는 압력은 185kg입니다. 서 있을 때 비해서 거의 몇 배죠? 2배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자세로 앉아있을 때는 서 있을 때보다 2배 허리가 더 안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더 최악의 자세는 뭐냐면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인데요.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때 받는 허리 압력은 약 220kg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죠. 마지막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앉으셨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허리를 숙이면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퇴근 시간에 임박한 여러분들 가방을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택배가 왔어요. 아, 택배를 한번 좀 확인해 볼까 하면서 책상 밑에 보관한 택배 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 숙이죠. 이때 받는 하중은 270kg 이상이 됩니다. 최악이죠. 그죠? 자, 정리해보면은 여러분 허리는 쉴 때는 사실은 누워있을 때밖에 없다. 누울 때도 사실 압력 받거든요. 정말로 바른 자세로 척추의 각도를 잘 지키면서 누워있을 때 빼놓고는 허리는 항상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바르게 앉기는 무엇인가? 바르게 서 있기는 무엇인가? 바르게 걷기는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어떤 근육을 써야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공부하면서 교정을 하는 것이 모든 척추 질환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훌륭한 의사, 훌륭한 병원 가가지고 약을 드신다거나 주사 맞고 수술하는 것은 선과 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잘못된 생활 습관 고치는 것이 첫 번째다. 그 다음이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게 바로 그래서 수건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의자는 없습니다. 수건을요,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시고 또 한 번 접으신 다음에 한 번만 더 접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 수건을 의자에 올려주시는데 의자의 가운데 부분에 올려주세요. 뒤가 아니라 앞이 아니라 가운데. 그리고 앉을 때는요, 바로 이 수건 앞쪽에 수건을 살짝 걸터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이 수건을 깔고 앉으시면 안 되고요. 이 수건의 앞부분에 살짝 걸터 앉는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게 되면은 엉덩이 뒷부분에 뭐가 걸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수건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허리의 좋은 각도를 유지해 주세요. 바로 전방 굴곡이죠. 허리의 각도를 배가 볼록, 등이 오목,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죠. 이렇게.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다리는요, 종아리와 허벅지가 90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수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엉덩이 뒷부분이 약간 들립니다. 이게 없다면 대개 이렇게 앉죠. 자, 이렇게 앉게 되면은 무게가 다 척추로 가게 돼 있어요. 척추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렇게 앉게 되면은 무게 중심은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약간 우리가 말 타는 자세 있죠? 말 안장에 앉아가지고 말 타는 자세가 됩니다. 이때 어떤 생기냐면은 우리의 무게의 중심은 척추가 아니라 다리로 쏠리기 때문에 여러분 다리가 여러분 몸무게를 지탱하게 되죠. 그러면 허리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는 다르죠. 이때는 우리의 몸의 중심의 무게 중심이 다리로 가게 됐습니다. 다리로. 그래서 다리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허리는 좀 쉴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압력을 덜어주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척추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확률을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수건이 엉덩이 뒤에 부분을 살짝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가 무너질 때 여러분이 금방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무너지면은 눌려요. 살짝 아픕니다. 어이구,
아, 내가 무너졌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이 없다면은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무너져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힘이 우리의 몸무게를 앞쪽으로 쏠리게 해서 허리를 쉬게 해준다. 두 번째, 허리 각도가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알아채게 도와준다. 그래서 자세를 고치게 해준다. 굉장히 저렴하고 간단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실제로 진료 볼 때 의자에 항상 이 수건을 깔고 진료를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의자보다 저는 이 수건을 깔고 의자에 앉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됐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자세는 알겠다. 그런데 선생님, 좋은 의자가 있지 않나요? 많이 물어보시죠. 정말 비쌌던 의자가 90만 원짜리 의자 봤었거든요. 척추 보호 의자라고 나와 있는 의자는요 40만 원 넘더라고요. 30만 원 후반대에서 한 50만 원대 정도의 의자가 많았어요. 저는 직접 그런 의자도 많이 구매해 봤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산 적도 있지만 연구 목적으로 정말 이런 의자가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요, 아무리 좋은 의자라 하더라도 바르게 앉기를 여러분 만들어주지 않더라. 예를 들어 볼게요. 비싼 의자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앉았을 때 허리를 뒤에서 잡아주고 허리를 이렇게 밀어주고 그런 디자인이 되는 건 뭐죠? 허리 의자의 뒤에 있는 등받침이죠. 그 등받침이 각도가 여러분의 허리 각도와 밀착이 돼가지고 허리 각도를 지켜준다. 그리고 기댔을 때 등받침이 변형이 되지 않으면서 적절한 강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자들이 크게 저는 유용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등받침이 있는 의자에 등을 밀착하고 앉는다 하더라도 10분, 20분이라면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 무너지는 것까지 그 의자가 잡아주느냐? 아니에요. 이건 제가 써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그 좋은 의자가 여러분의 몸을 벨트로, 3중 벨트로 묶어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면은 각도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의자는 없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항상 내 자세가 무너지고 있구나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는 그런 알람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의자는 저는 단연코 여러분이 자세를 바꾸는 의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자세는 무너집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때마다 자세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의자예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알람 있죠. 핸드폰 알람을 30분마다 알람 울리세요. 그러면은 이러다가 30분 만에 따다닥 울리면은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 무너져 있어요, 진짜. 허리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알람 울리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한 번 더 허리 풀고 다시 앉으세요. 아니면 귀찮으시면 1시간만. 1시간마다 알람 울릴 때 뭐예요? 일어나서 허리 풀고 다시 앉으세요. 이것만 해도 허리 잘못된 자세로, 구부정한 자세로 한 3시간, 4시간 있을 뻔한 허리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알람 울려가지고 자세 고치기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시려서 병원에 갔더니 MRI에도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정말 엑스레이, CT를 봐도 이거는 아플 수가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허리 통증. 엑스레이와 CT, MRI 같은 검사는 훌륭한 검사지만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만성 허리 통증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근데 많이 경험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모르신다면 굉장히 또 고생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뭐냐면은 진단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 허리 통증. MRI에도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정말 엑스레이, CT를 봐도 이거는 아플 수가 없는데 환자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얼마나 아프면은 이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사는 바람에 간도 망가지고 심지어 밥도 못 먹어가지고 정말 빼싹 말라서 오신 분 많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나아요라고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요?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심지어 정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이 대학병원에서 가서도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설명 듣고 실망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시면은 뭔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검사 자료를 가지고 오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 척추 의사보다는 원인이 나오지 않는 만성허리 통증을 많이 봤다고 전 자부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척추 MRI는 지구상에서 나와 있는 척추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가 있냐? MRI보다 정확한 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MRI에서 사실은 다 보여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닌 경우가 왜 생기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RI 검사, 엑스레이와 CT 검사는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리적 검사입니다. 물리적 병변을 잡아내는 검사다. 물리적 병변은 뭐냐? 변형, 구조의 변형,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잡아내는 검사라는 거죠. 뼈가 망가진다거나 근육이 찢어진다거나 디스크가 터진다거나 신경을 눌리는 이런 물리적인 변형, 병변이 있으면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허리 통증과 목 통증, 척추 관절 질환은 변형이 없어도 충분히 아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냐? 물리적 병변은 없지만 기능의 문제죠. 기능의 문제. 여러분 허리와 근육과 뼈가 여러분의 활동, 여러분의 직장일,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통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거 MRI에서요, 아직 물리적 병변이 오지 않았다면 안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추후에 이 척추가 근육이 버티다 못해서 망가져버리면 그때는 MRI에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 전이라면 MRI 찍어도 안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인 문제, 대표적인 게 근육이에요. 여러분의 근육이 빈약하다거나 아니면 근육이 굉장히 심하게 굳어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척추 관절이 굉장히 건강치 못하다. 그럴 경우에는 비록 MRI, CT에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아플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허리 척추 레벨에서 신경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척추 뼈에서 신경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허리 근육을 통과하고 엉덩이를 통과해서 다리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척추뼈에서는 신경이 있는 것을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신경 가지가 나와서 근육을 통과하고 엉덩이를 통과하고 다리를 통과하는 그 어딘가에서 신경이 눌린다면은 역시 똑같이 협착증과 디스크처럼 다리가 땡기고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 MRI는 이거를 발견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거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이 어딘가에서 눌리는 이거 제가 말초신경에 표현합니다. 말초신경 레벨에서 눌리는 것은 사실은 MRI에서 안 보입니다. 그나마 유일한 검사는 근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사 또한 아직까지는 명확히 한계가 많습니다. 신경이 심하게 망가진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부위에서 눌리는 것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 병변에서 신경이 어딘가에서 눌린다면은 아프지만 MRI 정상이다. 이 말초신경 병변에서 눌리는 경우 그리고 그 대표적인 질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허리는 정상이다.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시려서 병원에 갔더니 MRI 정상이에요. 그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상이에요. 아플 수 없어요. 신경 정신과 가서 정신과 약 드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정신병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아프기 때문에 휴가를 내셔가지고 돈 들여서 그 큰 병원 가셔가지고 한 달, 두 달 대기하시다가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진짜 아픈 분들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병이에요. 아플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그거는 큰 신뢰다. 아프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찾아야 되겠죠. 찾기 힘들지만. 자, 대표적인 말초신경 질환은 뭐냐면요. 당뇨예요. 여러분. 당뇨가 있다면 당뇨의 합병증 중에서 당뇨성 말초신경 병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이 망가집니다. 팔이 저려요. 아프고. 이런 분들은요. 그런데 근전도 검사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하지불안증후군도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병도요. 역시 비슷하게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하지불안증후군은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특히 밤에 아파요. 낮에 활동할 때는 신기하게 덜 아파요. 근데 밤에 잘 때면 그렇게 아픕니다. 이거는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차이죠. 협착증과 디스크는 활동할 때 아프죠. 낮에 아프고 밤에는 좀 아프긴 합니다만 더 심하게 아프지는 않죠, 주로.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밤에 특히 아파서 고생한다거나 자다가 아파서 다리를 막 흔들어야지만 좀 완화가 된다? 이거 하지불안증후군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 하지정맥류, 다리에 있는 정맥이 막히는 하지정맥류 또한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땡기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정맥류는 초음파로 관찰이 됩니다. 초음파에서 대부분 보이지만 초음파를 안 본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개는 정맥 질환이기 때문에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아니면은 색깔이 다르죠. 혈액의 흐름이 정체가 된다는 것은 병변과 병변이 없는 다리에 색깔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백도, 울긋불긋한 이런 색깔이 변화가 있으면은 동맥, 정맥 관련된 질환을 의심해야 되고요. 이거는 쉽지 어렵지 않게 초음파로 관찰됩니다. 하지만 다 이상이 없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때 나오는 질환이 바로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이상근 증후군, 영어로 피리포미스 신드롬입니다. 피리포미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배예요. 서양 배. 그 피리폼이라는 이 배 보면은 마치 우리 엉덩이에 있는 이 이상근이라는 근육과 닮았어요. 닮아서 이것을 이상근 증후군 또는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깊숙이 여러분이 엉덩이를 만졌을 때 만지는 근육은요, 대둔근입니다. 대둔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근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상근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상근 밑에 통과하는 척추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좌골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을 이상근이 강하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늘러붙어서 유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좌골신경 레벨에서 병변이 생겨가지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시리고 아픈 그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협착증과 디스크와 거의 동일하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상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리 MRI에서 전혀 문제가 안 보입니다. 증상만 가지고 이상근 증후군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척추 전문의와 만나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게 없다면은 그 다음 또 치료를 받아보시고 아니라면은 이상근 증후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 의견을 좀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증후군은요, 근데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추정 진단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정확한 검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의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확히 존재한다. 이미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는요, 많은 논문과 많은 치료의 데이터, 결과가 이상근 증후군이 있다는 쪽으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근 증후군 치료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상근 증후군을 수술도 했었는데 수술 결과가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의 치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진단이 돼야 됩니다. 진단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두 번째, 조기에 빨리 치료가 돼야 될 것. 세 번째, 치료는요, 스트레칭 아니면 근력 강화 같은 재활치료와 더불어 주사 치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기에 잘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상근 증후군은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상근 증후군은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이상근 증후군의 치료 방법은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그럼 이상근 증후군이 왜 묻히냐? 주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주로 사무직,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상근이 뭉쳐가지고 많이 굳어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상근을 스트레칭 시켜야지만 좌골신경, 신경과 유착되는 것이 떨어지고 신경이 압박되는 것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근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 방법입니다. 이 이상근 스트레칭 운동은요, 이상근 증후군 치료하는 데도 도움되지만 여러분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고생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이상근 스트레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병변, 아픈 쪽 다리를 이렇게 무릎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리를 올릴 때라든지 스트레칭을 할 때 허리가 구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지시면은 디스크 질환이 악화된다거나 아니면은 허리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는 똑바로, 가슴은 피고요. 허리는 똑바로 피셔야 됩니다. 허리가 구부러진다거나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허리의 각도를 배가 볼록, 등이 오목, 요거 지키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손은 무릎을 잡으시고요. 한 손은 발목을 밑에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다리를 당겨 올립니다. 이때 핵심이 당길 때요,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죠. 그죠? 후. 숙이실 때 엉덩이가 강하게 당겨지는, 이완되는 그런 스트레칭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후. 살짝 이때 허리 각도를 살짝 숙여주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상근을 이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잡고, 발목을 잡고, 가슴을 펴신 상태에서 후. 이런 식으로 한 다리당 10초씩 3회, 안 아픈 데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10초씩 3회, 3회, 하루에 3번 정도, 특별하게 통증이 오지 않는다, 수시로 하신다면 더욱더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상근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료 보면서 많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 지인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병원 가면은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검사, 바로 엑스레이, 척추 CT와 MRI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신다면은 비용도 아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활한 척추 치료를 받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보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척추 엑스레이와 그리고 CT, MRI는 각각 목적이 달라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바로 엑스레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보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료 보험이 되는 검사는 무엇이냐? CT 그리고 엑스레이입니다. 척추 MRI는 굉장히 일부분에 한해서만 의료보험이 되고요. 대부분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엑스레이는 뼈의 모양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척추가 옆으로 휜 측만증이 있는지, 후만증, 전만증, 각각의 척추의 각도와 모양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요. 척추 골절을 볼 때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엑스레이는 이런 척추 뼈의 모양을 보고 나서 그 외에 협착증과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추측, 그 이상은 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이라고 해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없다라고 설명한다면 틀린 설명입니다. 제가 가끔 경험하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디스크가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설명 듣고 오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는 협착증과 디스크 질환의 확진을 하기 위한 검사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확진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필수 검사가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엑스레이를 찍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 검사한 게 얼마 안 됐다. 복사해 오신다면은 굳이 타 병원에서 또 엑스레이를 찍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비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복사하는 비용이나 새로 와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비용이 사실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엑스레이만 찍었다면 굳이 복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방문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라. 그것이 꿀팁입니다. 두 번째, CT입니다. CT는 제가 MRI와 어떻게 차이를 설명드리냐면요. CT는 돋보기다. 그리고 MRI는 현미경이다. 설명합니다. 자, 돋보기와 현미경 정확도에 따라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현미경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돋보기가 현미경보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정말 간략하게 보는 데는 돋보기만큼 좋은 검사가 없죠. 간단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굳이 복잡한 MRI를 찍을 필요가 없기도 하거든요. 자, CT는 주로 어떨 때 유용하느냐? 여러분의 뼈 질환, 뼈에 관련된 질환을 검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검사예요. 뼈가 문제 있는 경우 뭐 있죠? 척추 골절, 그리고 뼈가 너무 과하게 자라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도 있거든요. 이렇게 뼈와 관련된 척추 질환에는 CT만한 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이 CT로 보이기도 해요.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비유하면 실루엣, 그림자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진단하는 데는 어느 정도 됩니다. 자, MRI가 정말로 좋은 검사입니다. 사실은 MRI는요,
협착증과 디스크를 진단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가장 정확한 검사이죠. MRI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꼭 찍어야 되냐 많이 물어보고, 꼭 찍어야 대한 기준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 판단인데 비용 문제. MRI가 훨씬 비싸니까. MRI는 의료 보면 안 되니까 척추 골절과 종양 말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CT 찍는 거예요,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래요. 비용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면은 MRI 대신 CT로 먼저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CT에서 협착증과 디스크가 없다면 MRI 찍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비용은 훨씬 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CT를 찍었는데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보인다면 MRI를 또 다시 찍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CT는 뼈를 보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MRI 찍었다가 뼈에 문제가 발견되면 또 CT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흔치는 않죠. 근데 비용만 사실은 큰 문제가 되냐면 척추 질환에 MRI가 가장 좋죠.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MRI는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여러분의 근육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CT는 여러분의 근육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MRI는 근육을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예후,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치료의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왜냐면은 협착증과 디스크는 치료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발도 막아야 되거든요.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각각 그 환자의 근육을 봐야 됩니다. 근육의 좌우의 모양이 다른 경우, 근육이 너무 빈약한 경우, 체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 이런 게 앞으로 각각 이 환자들의 협착증과 디스크의 재발 요인이 되거든요. 정말 좋은 척추 의사라면은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함과 동시에 MRI 본 다음에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척추가 너무 안 좋으면 함부로 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유산소 운동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고요. 좌우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러면은 역시 디스크가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밸런스 운동이 무엇인지, 각각의 근육을 증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싼 MRI 찍고 그런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1박에 4, 50만 원, 6, 70만 원짜리 호텔에 가서 잠만 자고 오는 거예요. 충분히 누리셔야죠.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MRI 찍는다면은 자세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 의사 선생님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비싼 검사를 한 그 노력이 보상을 받는 겁니다.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선생님 저는 디스크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모르죠. 그러면 진짜 안 좋은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그분이 MRI 찍었는데 디스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근육이 너무 없어요. 그냥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근육이 너무 없는데 그분의 직업이 애 새쌍둥이 엄마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제 태어난 지 한 1년도 안 된 새쌍둥이 엄마는요, 나가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에 맞는 운동을 짜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대표적인 게 플랭크 같은 거, 그 다음에 버드독 같은 집에서 홈트 할 수 있는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디스크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선생님 제 근육은 어때요? 제가 필요한 운동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이 좀 귀찮더라도 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핵심, CT는 MRI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이지 대체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치료를 먼저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MRI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MRI 찍지 왜 고생시켰냐 이런 말을 하셔야 나중에. 근데 처음부터 MRI 찍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정말로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대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먼저 해보고 증상 보고 MRI를 찍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도 들어보고 진찰을 했을 때 이거는 MRI를 찍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할 때 찍는 겁니다. 바로 MRI 찍을 수 있다면 사실은 의사 입장에 편해요. 바로 그냥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척추 질환 환자들이 다 MRI 찍어야 되니까 첫날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먼저 이분이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의심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 MRI를 찍자고 얘기를 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환자분들이 잘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MRI는 비급여기 때문입니다. 비급여가 뭐냐면은 병원에서 가격을 매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MRI는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형성은 돼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대학병원은 MRI가 많게는 일반 종합병원, 척추병원보다 한 2배 정도 비싸거든요. 80만 원, 100만 원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목이든 허리든 척추에 관련된 MRI 비용은 대개 한 30만 원, 40만 원 선이
가장 적당하고요. 비용 차이가 많이 나면은 굉장히 특수한 기계, 굉장히 화질이 좋은 기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스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RI는 뭐 1.5 테슬라, 1.5T라고 하고요. 또는 3.0T가 있습니다. 3.0T가 여러분 숫자만 봐도 알겠지만 훨씬 더 고스펙이에요. 그런데요, 3.0T는 왜 나왔냐? 사실은 뇌신경계 질환을 감별하는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척추 질환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3.0T는 너무 사실 과한 검사죠. 3.0T가 올라가면 화질 더 좋은데 그거는 필요가 없다. 뇌신경계 질환을 검사할 때 필요한 정도지 척추 질환을 검사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1.5T만 지키면 돼요. MRI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얼마에 한 번 또 찍어야 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5 테슬라 정도 MRI를 찍고 그 MRI가 1년 미만이면 굳이 또 찍을 필요는 없고요. 6개월 미만이면 정말 찍을 필요 없고 되게 한 1, 2년 넘었으면 또 찍자고 할 수 있죠. 근데 1년 전에 1년 내에 찍은 MRI라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시 찍지는 않을 겁니다. 증상만 큰 변화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1년 내에 찍었는데 새로운 현상이 생겼어요. 없던 현상이 생겼다거나 갑자기 악화했다. 그러면 찍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찍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가끔씩 뭐 저도 제 의사다 보니까 좋은 병원 좀 예약 좀 해달라. 의사 아는 사람 없냐? 제 지인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하신 다음에 치료를 받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은 치료한 내역을 꼭 복사하세요. 그리고 검사한 영상검사 CT, MRI 복사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타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훨씬 더 진료를 빨리 볼 수가 있고 간소하게 진료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비용을 아끼고 진료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이런 의사는 필요된다. 요건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만 보고 여러분의 영상검사 CT, 엑스레이, MRI만 보고 환자분 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는 의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귀는 열어놔 있어요. 눈은 차트와 이 영상만 보고 얘기하는 의사. 절대로 피해야 되는 의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마치 증명사진만 보고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하는 경우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영상검사는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진찰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이지만 원오브댐 일부일 뿐입니다. 환자분과 얘기를 해서 어떻게 아팠고 어떤 게 힘들고 심지어 그 환자분의 직업이 무엇이고 환자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얘기 듣고 가장 알맞는 치료법을 제시해 주는 게 의사로서 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안 한다면 피해된다. 두 번째, 어떠한 질문도 안 받으려고 하는 의사가 많습니다. 네, 얘기했을 때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세요 라는 의사 의외로 더 많습니다. 또 하나, 정말 만나보기 힘든 의사. 한 번 만났더니 6개월 뒤에 만날 수 있어요. 예약하는데 4개월 걸렸는데 한 번 5분 진료 보고 다음 진료는 6개월 뒤에. 엄청 스타 의사입니다. 진료가 1년 밀려 있어요. 정말 훌륭하시기 때문에 진료가 1년 밀려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최악입니다. 왜냐면은 척추 관절 질환은 팔로업 이런 내원을 많이 하면서 계속 과정을 이해하고 피드백을 주고 필요하면은 치료도 바꿔야 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하듯이 의사와 환자분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해야 될 질환이 바로 척추 관절 질환입니다. 그런 대화를 6개월 만에 한 번 하시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그 의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척추 치료 의사라면은 주사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주사는 저는 진료본 의사가 직접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예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도 크고 환자분도 많기 때문에 교수님이 직접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주사실이 또 멀리 있거든요, 대학병원은. 근데 일반 병원은 주사실이 진료실 옆에 있거든요. 직접 주사를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주사를 놓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질환이 맞구나. 근데 아니었네? 제가 주사를 놓을 때 이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이 별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거 틀렸구나. 주사라는 것은요, 치료의 의미인 동시에 진단에도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의사가 놓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주사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진단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직접 놔야 된다. 직접 놓지 않는 이유는 뭐다? 저는 다 놓고 귀찮다. 힘들어요. 진료 보고 주사 놓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바싹 늙은 이유는 정말 힘듭니다. 예. 진료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 아닌데 만약에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체력과 인내력이 없다면은 저는 내려놔야 된다. 그 정도면. 그만큼 의사한테는 직접 주사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툴 플레이를 아세요? 야구에서 5툴 플레이어. 안타 잘 치고 홈런 잘 치고 장타력, 그 다음에 출루율, 그 다음에 주행 능력. 그 5툴 플레이를 굉장히 최고의 야구 선수 치거든요. 의사도 제가 보기에는 5툴 플레이 필요합니다. 수술 잘해야 되고요. 친절 설명해야 되고, 비수술도 직접 해야 됩니다. 수술만 잘하냐? 아니에요. 비수술, 시술도 직접 해야 되고, 주사도 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만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사만 넣는 의사다. 아니면 수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제시하게 되겠죠. 이분이 수술을 해야 돼. 근데 난 수술할 줄 몰라. 그러면 계속 수술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안 할 겁니다. 물론 아주 일부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주사와 약만 주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 수술만 할 줄 의사는 또 수술만 합시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정말로 가장 좋은 척추 의사는 주사와 시술과 수술. 수술도요. 크게 하는 수술 아니면 내시경 수술, 최소적인 수술 다 할 줄 아는 의사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일단 홈페이지에 그분의 그 양력에 그분의 할 수 있는 그 수술 종류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수술 종류가 많을 거면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수술 받았던 환자의 소개, 추천, 그 정도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척추 치료에서 의사를 잘 만나고 안 만나고는 제가 보기에는 운명이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단추 잘못 끼워버리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술이 필요 없는데 수술을 한다거나,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시술만 하다가 놓치는 경우는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략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척추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상처받고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제가 보기엔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